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오늘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 했는데 온다. 그죠? 자, 얘들아, 내가 대학을 가는 날이 올까? 와요. 수능이 끝나는 그날이 올까? 와요.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날은 옵니다. 알겠죠?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멀리 있으니까 까마득하잖아. 까마득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강 하다 보니까 수능 특강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힘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3쪽에 나와 있는 현대소설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볼 때 무턱대고 지문부터 읽는 거는 정말 큰일 나요. 왜? 막 소설에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역시 소설도 시와 마찬가지로 문제 먼저 봅니다. 특히 문제에 보기가 있다면 더 주의해서 봐야겠죠? 자, 그러면 204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10번, 11번 문제가 보기가 주어져 있네. 보기를 읽고 지문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문제만 살짝 보면 10번은요, 이건 뭐지?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인물의 어떤 성격 태도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주어진 관점에 따라서 글을 감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른 감상 문제가 되겠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서술자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13번은 뭐냐? 자, 이건 뭔가요? 인물의 어떤 표정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읽기 전에 먼저 204쪽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보고 가죠. 자, 이청준의 소설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청준은 당연히 이 지문의 작가겠죠. 그쵸? 자, 하나는 시대와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오늘날까지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과 전통을 고집하는 장인적인 삶을 다룬 작품이다. 자, 이청준의 소설의 경향 두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 자, 장인적인 삶을 다룬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장인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온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타협하지 않고 뭐야? 시대가 변해도 자신의 어떤 자신의 고유한 방법, 자, 그리고 전통, 자,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바로 시대 현실로 인해 상처받아 억눌리고, 자, 봐봐, 억압되고, 그리고 왜곡된, 자, 억압당하고 왜곡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 억압당하고 왜곡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룬 작품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왜곡된 삶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시대 현실로 인한 상처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게 이청준 소설의 두 가지 주요한 경향인데, 자, 건방진 신문파리는 이게 바로 이 지문,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자, 건방진 신문파리는 언론 자유가 탄압당하는 시대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나왔네. 봐봐, 얘들아. 지문만 읽었으면 너네 이거 몰랐어. 보기를 먼저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야. 자, 언론의 자유가 탄압당하는 시대 현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 작품의 인물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상처의 원인은 뭐야? 언론의 자유가 탄압당하는 그런 시대 현실로 인한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두 가지의 경향, 즉 이런 경향과 이런 경향이 미묘하게 결합된 매우 독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고유한 방법이나 전통을 지켜나가는 장인적인 삶의 모습도 찾아야겠고, 자, 그리고 이런 시대 현실, 특히 언론의 자유가 탄압당하는 이런 시대 현실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런 삶의 모습도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죠. 자, 저녁
9시가 지나서, 자, 203쪽이에요. 자, 저녁 9시가 지나서 좌석버스로 서대문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녀석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녀석이 누구겠어요? 제목에 나와 있는 건방진 신문팔이겠죠? 자, 버스가 정류소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출입구를 비집고 올라서는 친구가 그 잠바 소년이었다. 자, 버스가 정류소에 섰을 때, 자, 옛날에는요, 이렇게 신문을 파는 사람들이 버스에 타서 거기 버스의 승객들한테 신문을 팔고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지만 녀석은 일단 버스를 올라오면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되게 빨리 팔고 내려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얘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대. 자, 봐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의 행동 하나하나, 자, 이런 행동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돼?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아니면 성격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쵸? 자, 지금 봤을 때 이 소년이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자, 그런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라는 그런 행동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성격은 뭐야? 이 신문팔이 굉장히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옆구리가 휠 만큼 커다란 신문 뭉치를 소중하게 앞으로 돌려 안고는 손님들을 천천히 한 차례 둘러본다. 신문팔이로 잔뼈가 굵은 듯한 인상이면서도 이제는 버스 안에서 신문 따위를 팔고 다니기엔 다소 몰골이 어색할 만큼 나이가 먹어버린 녀석은 그러나 그때마다 얼굴에 웃음기를 가득 담고 있었다. 자, 얘는 신문을 파는 아이였지만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웃음에 나타난 얘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어. 13번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웃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자, 왜 얘가 웃고 있을까? 자, 이제 막 여드름이 돋기 시작한 녀석의 가분수형 면상. 갑자기 좀 슬퍼지려고 해요. 자, 가분수형 면상이 뭐니? 가분수가 뭐야? 분모보다 분자가 큰 거지, 그치? 큰 머리를 갖고 계시나 봐. 자, 그래서 가분수형 면상. 그래서 딱 바라진 상체와 함께, 꼭 머리뿐만 아니라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이렇게 딱 약간 좀 큰 느낌을 주는 그런 아이인가 보다. 자, 조금은 난쟁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 가운데서도 터무니없이 좁아진 그의 실눈가를 맴돌고 있는 웃음기는 녀석으로서도 거의 속수무책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 사람 되게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웃음기를 항상 얼굴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녀석은 그렇게 웃음 띤 얼굴로 점검하듯 천천히 차 속을 한 차례 훑어보고는 비로소 그 독특한 목소리로 자기의 상품 목록을 외워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게 상품 목록이 뭐예요? 얘가 뭘 파니? 신문을 팔잖아. 동아일보요, 서울신문이요, 중앙일보요, 민국일보요 이렇게 신문들의 이름을 외워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억양이나 단속이 똑같이 유별났다라는 거죠. 자, 억양은 뭔지 알죠? 단속이라는 것은 말에 끊고 단이라는 건 끊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속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말을 끊고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독특했다는 겁니다. 얘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다는 거지. 자, 억양은 그건 사실 억양이나 말의 단속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나어린 변론반 학생이 긴장 때문에 잘못 시작한 웅변 원고의 서두처럼 동아일보요, 서울신문이요를 높낮이가 거의 없이 느릿느릿 그리고 일정하게 발성해 나가곤 했다. 자, 그러면서 얘가 하는 그 상품 목록을 읊을 때의 어떤 그런 억양이라든가 그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야? 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이성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이 이런 경향성과 이런 경향성을 묘하게 잘 결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아이는요, 이 신문팔이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고유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장인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단락의 끝부분을 보세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빈틈없이 완성되어지고 한 호흡 안에 굳게 묶인 길고 정연한 녀석의 대사였다. 오랜 시간 동안 빈틈없이 완성되어 온,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어떤 노하우, 장인적인 삶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아, 중앙, 서울, 경향이요 하는 식으로 여느 아이들, 즉
다른 아이들처럼 약칭을 쓰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신문의 순서가 바뀌거나 생략되는 일도 절대 없었다. 녀석은 8가지 신문을 빠짐없이 마련해 가지고 와서는 토씨나 어미 하나 뒤바뀌는 일이 없이 그의 속수무책인 듯한 눈웃음을 던지면서 느릿느릿 판에 박힌 대사를 외워나가곤 하는 것이었다. 자, 지금 봤을 때 얘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나는 신문 팔고, 나는 가난하고,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아니죠. 자기만의 방법이 계속 있고요, 그쵸? 그거를 웃음을 머금고, 그쵸? 웃음기를 띠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읊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이 신문팔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그치?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이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가난해서 힘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고요. 어떤 하나의 어떤 예술 행위를 하듯이, 그죠? 뭐 랩을 하듯이, 그치? 이런 것들을 읊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동아일보요, 서울신문이요, 중앙일보요, 민국일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녀석을 아끼고 있었다. 자, 갑자기 서술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서술자는 나, 그치?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인 나, 아니면 작품 밖에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서술자가 누구로 등장하지? 자, 이 작품에서는 특이하게도 우리라는 이름의 서술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여러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나를 써야 하는 자리에 이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나라고 했을 때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 되겠죠. 나 혼자만의 판단이고 나 혼자만의 가치관이 되겠지만 이 나를 우리로 바꿔놓게 되니까 어떤 성격을 띠게 돼요. 그 녀석에 대한 평가가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 마음이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그런 성격을, 나가 개인이라면 자, 우리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죠. 결국 그 녀석을 아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꼭 여기에서 우리라고 한다고 해서 뭐 우리 가족, 나랑 얘랑 우리 5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녀석을 알고 있는, 버스를 타고 서대문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그 녀석을 아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그는 좀 건방진 신문팔이 녀석이었다. 자, 밤버스가 서대문 정류소만 들어서면 신문 뭉치를 옆구리에 낀 그 잠바 소년의 가분 수형 머리통이 제일 먼저, 머리 맞네요. 그쵸? 자, 출입구를 비집고 올라왔다. 시간이 바쁠 때는 가끔 그를 못 보고 서대문을 지날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서대문을 지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녀석의 모습을 찾게 되곤 했다. 우리,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모두 지칭하는 게 되겠지? 자, 녀석을 못 보고 서대문을 지나게 되는 날은 재물에 괜히 마음들이 서운해지곤 했다. 자, 녀석은 우리들에게 가로등 같은 소년이었다. 자, 보세요. 그 녀석은 우리한테 가로등 같았대요. 가로등이 뭐지? 등불이잖아. 그치?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 결국 그 소년이 우리한테 빛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녀석은 우리들에게 서대문의 가로등이었다. 녀석이 보이지 않는 날은 그의 등불이 꺼져 있는 날이었다. 그렇잖아. 자, 걔가 안 보이면 불이 꺼진 듯한 느낌을 받았대.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신문팔이 소년, 녀석. 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불빛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우리들의 가로등 하나가 불이 오지 않는 날이었다. 녀석을 보지 못하는 날은 불이 오지 않은 가로등 사이를 건너갈 때처럼 마음의 균형이 어긋나 있곤 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좀처럼 드물었다.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녀석은 언제나 서대문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자,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특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쵸?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소년의 가로등을 지나갔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요, 신문파리 소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쵸? 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다시 우리가 그 보기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신문파리 소년은 이런 장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더 강화되는 부분이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우리는 신문파리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신문파리의 소식을 궁금해하던 나는 몇 달 뒤 신문파리를 찾아간다. 자, 갑자기 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십시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다시 한 사내가. 자, 원래 나거든? 찾아간 건? 난데 이 나를 나라고. 어느 날 저녁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뭐라고 했냐? 한 사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나 하나만의 경험이 아닌, 아까 우리라고 썼던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겠죠. 그쵸? 그 소년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꼭 나만의 마음, 내가 특이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내이든 간에 다 궁금해했을 거고 어떤 사내이든 간에 가능하다면 걔를 찾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어떤 주관적인 존재로 쓰지 않고 한 사내라는 제3자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객관화시켜서.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다시 말하지만 그 사내가 굳이 나 누구였다고 말하기 싫은 것은 이 이야기 중에 모든 경험을 나 혼자일 것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우리라는 앞에서 그런 서술자의 명칭을 썼던 것과 여기에서 한 사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같은 이유라는 거죠. 같은 이유. 어떤 이유에서이다?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무슨 특별한 뜻을 담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년을 알고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기에 말이다. 자, 광화문에서부터 서대문까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소년을 만났다. 드디어 사라진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봐봐. 이번에는 사내 혼자 소년을 몰래 만난 것이 아니라 녀석과 사내가 함께 만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사내 혼자 소년을 몰래 만났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소년을 바라봤다는 얘기지. 소년이 신문을 팔 때 계속 내가 걔를 관찰했지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나 혼자 관찰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그 녀석과 소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소년은 물론 사내가 좀 이상스러운 눈치였다. 별걸 다 묻는다는 식이었다. 뭘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는데? 그치? 뭘 물어봤는지는 우리가 추리해내야 됩니다. 자, 지금 소년의 대답을 보세요. 그런 건 왜 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뭘 물어봤을까? 너 요즘 뭐하니? 이걸 물어봤겠지.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나 요새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자,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여전히 그 눈가의 웃음기만은 잃지 않고 있었다. 자, 웃음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의 웃음기는요, 소년의 낙천적인 성격과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자, 이 웃음기는 뭘까요? 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웃으면서, 다시 신문을 팔아야지요. 자, 다시 신문을 팔아야지요. 다시 내가 언젠가는 신문을 팔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나오는 웃음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답은 나왔다. 13번의 정답은 뭐겠어요? 1번이죠. 자부심과 희망으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다시 지문을 봅니다. 자, 조금은 어른스러운 말투가 차 속에서 신문 이름을 외워댔다고는 판이하게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뜻밖인 것은 예기치 않은 녀석의 불평이었다. 자, 민국일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민국일보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민국일보라는 신문이 없어졌나 봐.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동아일보요, 서울신문이요, 중앙일보요, 민국일보 이런 식으로 외워가는 순서가 있었잖아. 근데 민국일보가 아예 없어서 못 판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소리가 맞지 않는데. 자, 이거지. 자, 시대가 변했어. 어떤 식으로 변했어? 민국일보라는 것이 사라졌어. 그런데 얘는 뭐야? 자신의 고유한 방법을 계속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의 짝을 맞추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민국일보가 빠져버리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민국일보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지. 결국 뭐야? 얘의 삶이 왜곡돼 버리잖아.
짝을 맞춰서 읊었던 그런 얘의 모습이 사라져버리잖아. 결국 얘는 어때? 그 짝을 맞추지 못해서 신문팔이를 못한다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야. 민국일보가 빠져서 그거를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 얘의 랩 속에다가 그걸 넣지를 못하니까 얘는 신문팔이를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뭐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시대 현실 때문에 자, 이 민국일보가 사라진 것이 이것 때문이다라는 건 이제 뒷부분에서 밝혀질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 현실 때문에 이 신문팔이는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왜곡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때? 두 가지 경향이 묘하게 녹아들어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죠. 자, 하고 보니 녀석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몇십 년간 발간 실적을 가진 그 민국일보가 뚜렷한 명분도 없이 어물어물 자진 폐간 형식으로 신문 발간을 중단해버린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민국일보가 뭔가 약간 정부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언론의 자유가 탄압되던 그런 시대에 민국일보 너네 접어. 너네 하지 마. 그래서 하지만 정부에서 못하게 했다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물어물 그냥 자진 폐간의 형식으로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얘가 신문을 민국일보가 나오지 않으니까 신문을 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를테면 녀석에게 민국일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의 대사 전체의 골격이 무너져 나가버린 셈이 된 것이다. 대사 전체의 질서, 이 사람이 이 신문팔이가 가지고 있었던 질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그 순서를 만들어서 다시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다시 신문을 팔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 뒤로 볼 수 있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 뒤로 볼 수 없었을 것 같아. 어쨌든 마지막 녀석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신문팔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누구나 녀석을 기억하고 있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리를 중심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것은요, 사실은 나인데, 그치? 내가 이 신문팔이에 대한 기억을 나 개인의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신문팔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인식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거라 그랬죠. 자, 1번 봐봐. 신문팔이에 대한 나와 우리의 생각과 입장은 당연히 일치하겠지. 내가 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인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일치합니다. 자, 2번.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당시에 일반적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요. 자, 이 우리, 공동체, 즉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신문팔이가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들이야. 신문팔이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건 사실 상징적으로 단순히 걔가 보고 싶다. 그 가분수형 얼굴이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자, 얘가 떠난 이유를 생각해보면 언론 탄압 때문에 사실은 떠나게 된 거잖아. 결국 얘를 다시 보고 싶다는 얘기는요, 언론의 자유를 꿈꾼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신문팔이를 아낀 이유는 그가 우리의 대변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어때요? 이 사람은 꼭 민국일보를 넣어야지만 박자가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문팔이가 정말 어떤 언론의 자유를 추구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신문팔이가 걔가 정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애예요? 걔가 정말 시대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던 애예요? 걔가 정말 언론 탄압 이런 거에 저항하느라고 신문을 안 판 거예요?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신문팔이의 속마음은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작가는 신문팔이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팔이의 실제 내면이 어땠든 간에 우리는 신문팔이를 통해서 어떤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죠. 우리라는 사람들의 대변자와도 같은, 즉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가로등이라는 표현에서 신문팔이는 뭐야?
가로등. 아까 뭐라 그랬어? 불빛이라 그랬잖아. 환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두운 현실을 밝혀주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5번. 나는 자신을 우리 속의 한 사내라고 익명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애써 감추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지금. 자, 나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야. 나 혼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감추는 거니? 아니잖아. 자신의 경험을 감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야. 왜 감춰? 5번이 답이죠. 그죠? 자, 11번 봅시다. 자, 위글을 보기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자, 신문을 한 부라도 더 팔기보다, 그러니까 얘는 더 팔고 뭐 많이 팔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목록을 외우는 것 그 자체에 약간 집중하죠. 그쵸?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죠. 이게 뭐다? 일종의 고집스런 장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문파리가 신문의 순서와 짝을 맞추어 그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외우는 것은, 자, 고유한 방식, 어떤 장인의 방식, 이것이 대사의 질서와 완결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얘들아, 민국일보가 빠져버리니까 얘의 대사의 질서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는요, 모든 것들을 짝을 맞춰가지고 외우는 그 자체가 어떤 질서를 세우는 행위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민국일보를 뺀 대사를 지금 연습은 해요. 하지만, 자, 민국일보가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전체 질서를 회복하기는 어려워지겠죠. 왜? 이미 얘는 뭐예요? 억압되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문파리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억눌리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치? 바로 억눌리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이게 신문파리지. 자, 그가 신문을 파는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이를 상징한다. 왜 이 사람의 삶이 억압되고 왜 바뀌었어? 신문을 못 팔게 됐으니까. 그치? 뭐해? 시대 현실에, 이러한 시대 현실에 상처를 받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신문파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이건 맞죠?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내요? 신문을 더 이상 팔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신문파리답지 않게 여유로운 모습이 이를 나타낸다? 얘들아, 신문파리답지 않게 여유로운 모습이 얘가 상처를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신문파리답지 않게 여유로운 모습은 언제 보여준 거야? 상처받기 이전에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5번은 순서도 안 맞고, 그치? 해석도 틀렸습니다.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하나 남았습니다. 자, 12번은요,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자,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와 거리입니다. 자, 서술자의 위치라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지. 서술자의 위치는 시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시점에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 즉 위치는 둘 중에 하나, 작품 안에 있냐, 작품 밖에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서술자가 만약에 작품 안에 인물일 경우에 이 인물, 나라는 인물이 가는 공간, 그치? 장소, 이게 서술자의 위치가 되겠죠. 태도라는 것, 그리고 거리라는 것. 자, 여러분이 시점과 거리라고 해가지고 혹시 공부를 한 내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시점과 거리. 무슨 시점일 때는 거리가 멀고, 무슨 시점일 때는 거리가 가깝고. 자, 여러분. 그 거리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주의를 주려고 그래. 너희들 있잖니, 거리.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외우지 마세요. 그냥 버려. 자, 거리는요, 시점과 거리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거리라는 것도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있고,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있고,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다양한 거리가 있고, 이 거리들은 또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시점과 거리를 그냥 무조건 3인칭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뭐 거리가 좁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갖다 외우면은요, 틀리는 부분, 안 맞는 부분이 분명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위험한 개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버리세요.
그래도 수능을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게 너희가 선생님이 거리 문제가 나왔는데 너네가 그 문제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능에는 절대로 얘들아 애매한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과 거리를 그냥 이렇게 무조건 너희들이 외웠던 식으로 애매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3번을 보시면 공간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누구와 누구, 서술자와 신문파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 사이의 거리인지, 그리고 그 거리가 공간적 거리인지 심리적 거리인지 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이거는 여러분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때그때 따져주는 것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리 개념 잘 모르는데 무조건 외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12번 문제를 봅니다. 자, 보시면은요, 공간이 버스에서 길거리로 변하고 있죠. 그쵸? 자, 이 서술자가 버스에서 신문파리를 볼 때와 길거리에서 신문파리를 만났을 때 무엇이 달라졌나?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1번 보세요. 자, 가와 나 모두에서 서술자는 신문파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서술자는 나에서 자신의 존재를 신문파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이건 어떤 문장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사내 혼자 소년을 몰래 만났는데 이번에는 녀석과 사내가 함께 만난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3번. 가에서 나로 갈수록 서술자와 신문파리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런가요? 아니지. 오히려 길거리에서 내가 신문파리에게 다가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간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3번이 답이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 가에 신문파리가 부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서술자의 의문이, 자, 왜 얘가 없어졌지? 그 의문이 나에 가서 해소된 거죠. 얘가 왜 신문을 안 팔러 나왔을까? 팔러 안 나왔을까? 이거를 길거리에서 신문파리를 만나서 알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가에서 신문파리에 대한 관찰자 역할에 머무르던 서술자는, 그치? 가에서는 그냥 신문파리가 어떤 애가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어. 그러다가 나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게 되죠. 소통을 시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12번의 정답 3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현대소설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전소설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의 명언 타임입니다. 자, 우리 교재 강의에서의 마지막 명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정말 굉장히 어떤 감동적인 혹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명언을 주고 싶었고요. 놀랍게도 우리 PD님과 저의 생각이 또 일치했어요. 우리 PD님이 여러분 수강후기 다 보는 거 알죠? 답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거 알죠? 거기에서 이 명언 타임, 이 글을 보고요. 너무 감동하셨대요.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막 너희들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지? 약간 슬퍼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공감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바로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자, 최상현 친구가 올려준 명언입니다. 같이 보시죠. 마보이 침. 두둥. 이런 느낌 나지? 자, 짧습니다. 명언이라기보다는 이제 한자 성어인데요. 자,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라는 것은 갈다라는 뜻이에요. 연마하다. 무엇을? 도끼를요. 도끼를 갈아서 위침, 바늘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죠. 얘들아, 도끼를 갈아서 그 도끼가 바늘이 될 때까지 간다. 정말 끝없는 노력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지금 이렇게 큰 쇳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바늘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 여러분의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이 그렇게 많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 갈고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비록 중간중간 힘들어서 와가지고 선생님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노력할 거라는 사실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죠. 힘들지만 정말 도끼를 바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들아. 그때까지 내가 정말 죽어라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 있잖아. 죽어라 공부해도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정말 죽어라. 한번 우리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노력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 우리 마지막 지문답게 정말 선물 같은 지문입니다. 그런 거 못 느꼈니? 선생님 이거 읽으면서 정말 수능 특강을 통틀어서 이렇게 재밌는 지문을 처음 봤어요. 우리에게 선물이죠. 그죠? 자, 일단 역시 우리가 문제 살짝 보세요. 자, 14번. 위 글을 소개하기 위한 광고 문안을 작성하려고 한대요. 근데 조건에 맞게 하라죠. 자, 조건을 보니까 주인공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위 글에 나타난 사건 전개 양상을 담아내래. 즉, 이게 뭐야? 주인공의 상황, 그리고 중심 사건을 파악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다. 보기. 은근히 전체 줄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 보기 전에 15번의 보기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위 글과 관련지어 A를 해석한 내용. 자, A 뭐죠 이거? 소설 중간에 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좀 이따 선생님이 따로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자, 17번. 위 글을 읽은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한자성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뭘 보냐? 15번의 보기를 보세요. 자, 주생전의 주인공 주생은 자, 봐봐. 고전소설은 인물관계를 파악하라 그랬지? 자, 주생. 이 주생은요,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여러 차례 과거에서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채 장사를 하며 떠돌다가, 자, 봐봐. 얘는 원래 과거를 볼 수 있는 애야. 과거를 볼 수 있다. 사대부란 얘기야. 그런데 과거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나중에 장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대부의 신분으로. 자, 그러다가 고향에서 만난 배도와 결연을 맺는다. 자, 그래서 이 주생이라는 사람이 배도라는 여자와 뭔가 언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탁월한 문제를 지닌 주생을 통해 신분의 변화를 도모하려 했던 기녀 배도와 배도는 기녀야. 자, 그래서 주생에게 어떤 그런 문제, 그치? 그 학문을 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출세할 거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를 통해서 자기가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던 거야. 기녀니까. 그래서 이 배도가 주생과 만난 건데요. 자, 이 두 사람의 결연은요, 하지만 일시적이고 계약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계약연애? 거의 이거 막장 드라마 수준이야. 자, 반면 사대부가의 교수인 선화와의 결연은, 자, 봐봐. 자, 주생, 자, 선화라는 여자도 만났어. 그런데 이 선화는요, 사대부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란 얘기죠. 배도는 기녀인데 얘에 비해서 신분이 높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와의 결연은요, 얘와의 사랑은요, 주생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유랑의 삶, 그렇지? 자, 이런 유랑의 삶을 청산하고 사대부로 돌아가 현실의 질서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깨운다. 즉, 주생이 선화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안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대부의 사회 질서에서 일탈하려 했지만 이 일탈이라는 거는 뭐죠? 배도와의 사랑이 되겠죠. 기녀와의 사랑. 그치? 자, 그래서 일탈하려 했지만 결국 중세의 규범과 윤리에 순응하고 많은 성격적 결함을 보이는 주생. 얘가 문제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애잖아. 그치? 자, 그런 주생은 작중 갈등의 실마리, 즉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네. 삼각관계 얘기하냐 지금, 그치? 자,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야.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너네 읽어봐서 알지? 자, 지문 한번 봅시다. 자, 이전 줄거리. 주생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하자 장사길로 나서 강호를 돌아다녔다. 유랑의 삶을 살았단 얘기야. 어느 날 술에 취해 옛 고향 땅에서 논일던 중 어릴 적 함께 놀았던 기생 배도를 만나, 모르는 애는 아니야. 어릴 적 동무야. 자, 얘를 만나서 사랑을 나눈대요. 주생은 노승상 댁에 가는 배도를 몰래 따라갔다가 노승상의 딸 얘를 보게 된 거지. 선화를. 노승상 사대부지, 그치? 자, 이 선화를 그것도 정말 운명의 장난이야. 배도의 소개로 알게 됐대. 자, 배도의 소개로 얘를 한 게 아니구나. 자, 배도의 소개로 얘가 뭐가 됐냐? 이
노승상의 아들, 즉 선화의 동생인 구경의 개인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과외 선생, 뭐 이 정도가 되겠지, 그치? 배도의 소개로 주생은 선화의 동생인 구경의 과외 선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맨날 가서 얘를 가르친다는 얘기지, 구경이를. 그러면서 얘를 만나서, 선화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겠죠.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삼각관계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전 줄거리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어느 날 주생은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생각했다. 왜 만족을 못해? 자, 선화랑 사랑에 빠졌는데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상하게 여길까 두려워. 그녀가 누구지? 배도지, 그치? 배도가 왜 왜 요새 주생이 나를 만나러 오지 않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길까봐, 즉 선화와의 관계, 원래 얘랑 지금 약속을 한 사이 아니야. 그런데 얘와의 관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녀의 집으로 가서 잤다. 즉 배도네 집에 가서 잔 거예요. 밤사이에 선화는 기다리다 못해서 주생의 방에 갑니다. 근데 주생은 방에 없죠. 얘네 집에 가 있죠. 자, 그러니까 선화가 주생이 쓰던 단장 주머니를 풀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 배도가 지은 시 두어 폭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화가 알게 됐죠. 얘가 배도랑 사실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나. 그녀는 화가 뿌듯이 치밀었고 질투심이 솟아났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붓을 들어서 까맣게 지워버렸다.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냐? 자, 이 선화가 배도가 얘한테 준 시를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지워버렸어. 지우고 그 밑에다가 새로운 시를 썼습니다. 자, 그 밑에다가 아나미사 1절을 지어 푸른 비단에 써서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는 나가버렸다. 그 사는 다음과 같았다. 자, 그래서 밑에 A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이 A는요, 얘들아, 뭐야? 시지. 우리 고전시가를 보면은요, 고전시가가 아니라 고전소설을 보면은요, 고전소설 중간중간에 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시를 뭐라고 하냐? 삽입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전시가의 삽입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 이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는데요.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인물의 심리를 시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는요, 뭐가 될 수 있지? 선화가 지은 시잖아. 선화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시가 되겠죠. 두 번째, 사건 전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로 인해서 사건 전개가 앞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건 전개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 시, 나중에 누군가가 보게 되면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시들은요,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 들어가 있는 삽입시들은요, 내용을 물어보거나 이런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어 왔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시는 일단 선화의 시이기 때문에 선화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잖아. 16번이죠. 그쵸? 자, 16번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A를 봅시다. 창밖의 그림자 보이는 듯이 사라지고, 자, 창밖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는데 사라져버렸다. 즉, 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누구야? 선화가 기다리는 주생이겠지. 즉, 창밖의 그림자는 올 듯 안 오는 주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울어진 달은 누각 위에 높이 떴네. 기울어진 달. 뭐야, 이게? 이 달이 뜨고 있는, 즉 어떤 밤이 깊어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밤이 깊도록 얘가 돌아오질 않아. 우수수 대나무 소리는 풍류 일어 요란하고 오동나무 그림자는 집안에 가득한데. 자, 봐봐. 선생님이 한시 볼 때 어떻게 보라 했어? 얘도 한시란 말이야. 자, 봐봐. 두 줄씩 묶어서 봐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자, 우수수 대나무 소리 요란해. 오동나무 그림자 가득해. 뭔가 시끄럽고 뭔가 가득 꽉 차 있고 이런 상황인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마 얘네랑 반대가 되겠지. 어쨌든 그런 소리들은 굉장히 요란해. 뭔가 이 집안을 꽉 채우는 듯한 그런 소리야. 그런데 막상 이 밤은 고요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님이 안 오니까. 님께서 오시면 뭔가 소리가 날 텐데 지금 님이 안 오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외로운 밤 방탕한 님은
방탕하다 그랬잖아. 바람피니까. 소식조차 없으니 어디서 논이느라 나마저 잊었는가. 님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게 나타나려고 하죠. 그런데 아서라 생각 말자 잊으려 하나. 나는 그거를 덮어주겠다는 거야. 아예 생각조차 안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멀리 있는 정은 답답도 하구나. 그래도 행여나 시간을 헤며 앉아 기다리네. 자, 어때? 선아의 심리 상태. 그치? 이 주생을 좀 원망하고 또 주생을 기다리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6번을 풀어봐요. 자, A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뭘까요? 2번이지, 얘들아. 선아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봤을 때 선아는 주생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니? 불쌍해? 아니잖아. 그치? 주생에 대한 선아의 어떤 원망스러움,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그치? 질투심, 이런 게 되는 거지 연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선아가 배도의 시를 지워버리고 거기에다 이런 시를 써놨습니다. 자, 이튿날 주생이 돌아왔다. 선아는 조금도 질투하거나 원망스러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또 주머니를 끌러본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생 스스로 깨달아서 부끄러워하게 하고자 함이어서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다.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무서워. 여자들이 무서워, 얘들아. 조심해, 남자들. 알았어? 너희들 괜히 바람 피고 이러면 큰일 난다. 여자가 정말 한번 마음에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자, 어쨌든 보자. 자, 하루는 승상 부인이 선아의 어머니죠. 그렇죠? 승상 부인이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배도를 불렀습니다. 자, 부인은 주생의 학행을 칭찬했다. 아들 글 가르치는데 수고를 한다고 치사했다. 그리고는 손수 술을 따라 배도로 하여금 주생에게 잔을 권하게 했다. 주생은 이날 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배도는 자, 주생이 술에 취해서 나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배도가 심심한 거야. 그지? 자, 혼자 앉았으니 따분하게 이를 데 없었다. 심심해서 헐, 주생의 주머니를 끌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사가 먹으로 지워진 걸 봤어요. 선아가 한 걸 본 거죠. 자, 마음은 잠옷 언짢았고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밑에 아나미사를 보니 선아가 한 짓이 분명했다. 그녀는 몹시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이 살을 소매 속에 감춘 다음 주머니를 전처럼 쌈에 두고 앉은 채 아침을 기다렸다. 정말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생각나지 않니? 그치? 나는 이 부분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 뭐니?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이 노래가 떠올랐단 말이야. 나 구은재야. 뭔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고. 선생님 이거 매직인데 지워질라나 모르겠다. 지우면 뭐 지워지겠죠. 자, 어쨌든 거의 막장이야 지금. 그치? 막 자기 몰래 막 이거 지우고 막 시 쓰고 이거를 주생이 못 보고 딴 애가 봐가지고 이것도 막 숨겨놓고 막 이랬단 말이야. 난리가 났다. 이런 채로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자, 선생님이 좀 앞일을 생각을 못해. 약간 짧은 경향이 있어. 안 보이지? 자, 보세요. 자,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침착하게 물었다. 자, 낭구님은 이곳에서 무작정 머물러 있을 건가요?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주생은 구경이가 공부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탓이요 하고 대답했어. 자, 봐봐. 배도랑 주생이랑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배도가 물어보는 거지. 너 왜 자꾸 이 집에서 안 떠나? 그러니까 주생이 뭐야? 아직 구경이 공부를 다 안 가르쳤어. 그랬더니 배도가 딱 찌르죠. 그래, 처의 동생. 네 부인 동생 가르치는 거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주생이 얼굴을 붉히며 들켰구나 알았던 거죠. 그쵸? 얘가 얘를 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한 건 아니잖아. 야, 그래, 네 부인 동생인데 하는 걸 봐서 배도가 눈치챘구나. 그래서 얼굴을 붉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뭐예요? 주생이 사실을 밝히죠. 배도한테. 밝히면서 선아와 나는 100년 해로를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사실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주생이 배도한테 사실을 말한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누구한테 가겠니? 얘한테 갈 거지. 얘한테 갈 거라면 사실을 말하겠니?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겠죠. 그쵸? 근데 나 너한테 안 가. 얘한테 갈 거야. 그래서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요. 어쨌든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배도와 선아와 주생과 이런 애들이 이제 서로 막 못 만나고 뭐 이러면서 막 다 아프고 막 이래. 그치? 자, 아프다가, 자,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위에서 5째 줄 보세요. 주생은 오로지 선아만을 생각했다. 주생이 결국 배도가 협박했거든. 너 그러면은 얘네 엄마한테 다 잃는다? 그래갖고 협박해가지고 얘랑 같이 떠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아를 만나지 못하니까 얘가 병이 들잖아. 그치? 병이 들어서 몸이 나날이 여위어 갑니다. 근데 갑자기 구경이가 죽어요.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얘들아. 갑자기 구경이가 왜 죽어? 우연적이라고. 왜 정말 이거야, 얘들아. 막장의 특징 아니야, 우연적이라고. 구경이가 죽으니까 이 집에 가야 되잖아. 이 집에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지. 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가서 이제 자기가 뭐 얘를 올리고 다 했더니 멀리 선아가 보여. 눈을 찡긋하고 정을 표시했어. 눈을 찡긋찡긋 했단 말이야. 지금 구경이 죽었는데. 얘네 정신없다,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짝 정을 표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도가 병들어서 눕게 되죠. 그쵸?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 배도가 죽네, 결국. 자, 배도가 죽어가면서 숨을 거두기 전에 얘가 뭘 하죠?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배도의 유언이 뭐예요? 둘이 결혼하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 안 했어도 얘 죽으면 결혼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배도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셋째 줄 보세요. 배도는 말을 마치고 기절했다.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나 주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랑이요. 부디 몸조심하시어요. 죽었어. 그치? 이거 연기 쩌는데, 선생님? 자, 어쨌든 굉장히 되게 소설이 재밌지 않냐, 이거? 정말 뭐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어쨌든 주생은요, 배도의 죽음을 몹시 얘는. 배도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유언대로 시체를 호산의 길가에다 고이 묻어 주었다. 유언대로 묻어줬고, 그 다음 유언도 아마 실천하지 않았을까? 그치? 선아에게 갔을 거다. 자, 그러면 우리 14번을 풀어봅시다. 자, 위글을 소개하기 위한 광고 문항을 작성하려고 한다. 자, 이 광고 문항. 주인공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 뭐 이런 것보다 여기 나타나 있는 사건 전개 양상을 담아내라고 했어요. 결국 이게 뭡니까? 속고 속이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진상을 알게 된 선아와 배도. 얘네들로 인해서 주생이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주생의 꿈이 좌절됐냐? 아니죠. 그쵸? 이번에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배도는 가문의 부흥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주생을 바라본 겁니다. 자, 4번에 선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고요. 자, 5번에서 주생이 과거를 포기했다는 것도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자, 15번 보면은요, 1번. 주생을 사이에 두고 배도와 선아가 질투하는 것은 뭐다? 자, 이 배도와 선아의 질투가 뭐야? 갈등이잖아. 그런데 이 갈등의 실마리를 누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주생의 성격적 결함에서 갈등의 실마리가 났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배도에게 선아와 자신의 관계를 밝히는 주생의 모습에서 뭐야? 뭘 각오하고 말한 거야? 너랑 끝나도 좋아. 라는 걸 각오하고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배도와의 관계를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3번. 배도와 같이 살면서도 얘 때문에 병이 난단 말이야. 선아만 생각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 선아는 사대부로 돌아가고자 하는 주생의 욕망을 일깨우는 존재이겠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보면은요, 주생과 배도, 주생과 선아,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로만 물론 볼 수도 있어. 하지만 보기가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지. 보기에서 얘기해 준 건 뭐예요? 선아와의 삶은 사대부로 돌아간 안정된 삶이고요. 배도와의 삶은 뭐야? 일탈의 삶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는 얘는 사대부로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3번 맞죠? 자, 그다음에 4번. 배도의 죽음은 뭐야? 애정에서 일단 패한 거죠. 그렇죠?
얘한테 진 거야. 그 다음에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얘랑 결혼해서 죽어버렸으니까 그 희망조차 좌절됐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배도의 무덤을 만들어준 주생은 그녀의 유언대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앞으로 유랑의 삶을 살아가겠군. 이건 말이 안 되지. 왜? 유언대로라고 한다면 자, 배도의 유언은 뭐였죠? 얘랑 살라는 거였잖아. 얘랑 사는 게 뭐지? 안정이잖아. 그치? 유언대로 산다면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지. 유랑하지 말고 정착해야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문제. 이거는 한자성어 문제이죠. 그쵸? 자, 한자성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배도가 지은 시를 발견한 선아는 만시지탄의 감정에 휩싸이는구나. 얘들아, 만시지탄이라는 건 뭐예요? 늦을 만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때가 늦어서 탄식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야. 그게 만시지탄이야. 그런데 배도가 지은 시를 발견한 선아가 이미 늦어서 탄식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말 폭풍 질투에 휩싸이게 된 거지. 그치? 아, 내가 늦었구나.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7번에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상황에 맞는 그런 한자성어로 봐주면 되겠어요. 우와! 끝! 우리 교재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선생님이 수능 70% 연계와 관련해서 심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꼭 거기까지 다 들어야지만 완강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설프게 듣고 선생님 저 완강했어요. 이러면 혼난다. 선생님 조사 다 해보겠어. 할 수 있나? 해보겠어.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끝인사, 마지막 인사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